책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쓰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인데요. 청년은 내일을 상징하는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청년들을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젊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청년 사회에 어떻게 활력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의 실패를 보면서 활력이 어떻게 이뤄가는지 보면 좋은데요. 보시다시피 청년들도 청년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 면을 양면에 갖고 있습니다. 청년의 긍정 키워드를 보면 사랑, 창업, 도전, 자유, 패기, 포부 같은 얘기를 하는 반면, 부정적인 것에 가면 일만 하는 일벌레, 취업난,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샌드위치, 개미 뭐 이런 단어까지 쓰고 있죠. 또 동시에 저 가운데에 좀 중간에 있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회를 떠나고 싶냐라는 질문을 최근에 저희가 전국 1000명 청년을 대상으로 8월 달에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80%가 한국을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쟁적인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 하는데, 남성보다 확실히 여성이 좀 더 느끼는 걸 볼 수 있고요.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 또 여성이 더 그렇게 느끼고요. 또 사회 양극화로 해서 박탈감이 심합니다. 느끼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학벌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행이 너무 느껴져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떻게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는지를 봤더니 가장 1번으로 뽑았던 것은 자산 문제인데요. 청년들 대부분은 내가 과연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45.5%로 20대 후반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30대였는데요. 다음은 소득이 가장 격차가 심해진다 이런 말을 하면서 20대 초반 친구들이 저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순서대로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자산과 소득 분야에 보면요, 이 20대 후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친구들은 과연 내가 미래에 부동산이나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갖고, 아직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21, 25세 소득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과연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공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80%에 달하는 청년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수입이 이제 많을수록 처음 맨 위에가 500만 원 이상 수입을 버는 청년도 있는데, 그런 청년들은 난 계층 상승을 언제든지 극복해서 10년 후에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역시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은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미래는 잘 될 거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인터뷰 얘기를 줬습니다. 아마 내가 노력해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험이라는 제도가 아닐까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공정한 평가일 거다라는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몰려가는 모습이 활력이 줄어가는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남자 여자한테 과연 최근에 느꼈던 감정이 어떤 거였냐라고 질문했더니, 남성분들도 저기 불안 46.1%로 가장 불안한 감정을 요즘 많이 느꼈다. 그 다음에 기대감도 반면 조금 있다. 또 여자도 불안함을 55.4%나 느꼈다. 반면 우울함과 무기력도 있다. 아마 청년들 키워드로 지금 물어보면 1년 동안의 불안,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아닐까라고까지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청년 문제는 아마 이렇게 불공정, 불평등, 소득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을 제공하지만 결국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심리적 상태까지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제 모습들이었는데요. 청년들이 이 각 주체들에게 신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질문했더니, 국가, 기업, 사회 전부 다 저렇게 국가 정부에 대해서 한 70에서 80%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한 60에서 70%, 사회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주변 타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뢰를 한 50% 한다라는 독특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금까지 충분했느냐라는 질문에 89.7%의 청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만족을 했냐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대체로 한 30%, 만족하지 않는다는 한 50%였던 걸로 보입니다. 왜 청년들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가는데 국가 정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이게 클릭 한번 해봐 주시면
저 떨어지는 물방울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저 양동이가 담아서 떨어뜨려주고 저 물레방아가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게 괜찮습니다. 이게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물이 차면서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면 물레가 이제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물이 마지막에 기울면서 물을 버리고 또 다음을 준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받아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물이 넘쳐나서 마저 떨어지지 못한 물들이 다음 단계에 넘어가다가요 반대로도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쓰임이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 인력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들도 제때제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흘러간다면 굉장히 활력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청년사회의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활력을 만드는데 원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희망심리학의 스나이더의 개념을 가져와 봤는데요. 청년 개인이 이렇게 있을 때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하지 고민하는 목표가 있을 때야 이제 뭔가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죠. 근데 두 번째 필요한 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의지력입니다.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 추진하는 힘이 돼요. 이렇게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 짜서 넘어갈까? 다른 대안은 없을까? 고민하는 이제 원리인데요. 아마도 장애물이 엄청나게 큰 것을 만나면 또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에도 따르면 청년들이 느꼈을 때 이 장애물이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감히 내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면 좌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다가 분노감에 빠졌다가 절망감에 빠지고 그 최악의 상태에서는 이제 자살이라는 심리적 현상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물은 적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A에서 B까지 뛰어가는 개개인의 청년들이 다양하게 있을 테고 저렇게 장애물이 아래에 있을 때 다른 각도로 다양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면 이 개개인의 움직임의 합이 집단이 움직이는 모습일 거라고 보았고 이 집단 전체가 다 같이 꿈꾸는 다음 넥스트 이제 지점이 있다면 이제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활력이라는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개인에게도 희망이 있고 활력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활력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국가 입장에서의 다음 B는 미래와 기회를 만드는 것일 거고 그 꿈을 향해서 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찾는 일일 텐데요. 아마 저 밑에 있는 청년이 느끼는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조 원에 달하는 청년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해결되지 않는가? 크게 한 4가지 이유입니다. 국가 전략과 청년 전략이 이렇게 전략 매칭이 잘 되지 않고요. 통합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전략과 청년 전략이 어떻게 정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국가는 이런 식으로 바람직하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안에 청년 정책이나 청소년 유학까지 잘 정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다음과 같이 정렬시켜내는 관점을 가져야 정책 설계가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사회의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청년들이 같은 20대, 30대 있다해서 다 같은 상태에 놓여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보시다시피 졸업을 했느냐, 대학을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재학생과 이제 미취업자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 안에서도 재학생이지만 취업을 못해서 학교에 유예하고 있는 청년들하고 또 졸업은 했지만 취업을 못해서 구직하지 못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상태가 졸업 여부에 따라 나눠진다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래 보시면 대학을 처음에 저 끝에 입학을 해도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수를 하거나 또는 편입을 하거나 다시 재수를 하거나 다양한 각도로 저렇게 나눠집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 남아있다 하더라도 복수 전공하거나 졸업 유예를 하는 거나 이렇게 또 나눠지고요. 졸업한 후에도 취업을 이제 준비하느냐, 취업했느냐, 이직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양한 상태로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으면 국가장학금, 졸업했으면 구직 장려금 이게 아니라 아마 다양한 이 독특한 공통점 상태에 맞춰서 정책이 설계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필요한 시각은 지금 저렇게 정부 정책이 왼쪽에 크게 있지만
청년에 필요한 정책을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도 없고 효과도 없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운데 청년을 두고 정부 정책 전체가 이 하나를 향해서 올바른 사회 기반 시민으로 키우게끔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저 왼쪽에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을 했을 때 나라는 우리 국민들, 청년들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년들의 에너지의 방향은 과거에 공부했던 습관 그리고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이 안정적인 곳일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트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계속 혁신을 하는 친구는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정책과 이 친구들이 고용이 잘 되도록 이렇게 사회 통합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 청년들이 저 미래 쪽으로 틀어갈 수 있게끔 유인을 많이 해주는 정책이 이 세 가지가 설계되는 게 청년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네 가지의 관점 틀을 잡아서 이렇게 비전 맵을 세워봤는데요. 젊은 대한민국의 건설 비전이 달성되기 위해서 청년사회 활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안에 세부 비전 네 가지는 청년들 1000명한테 물어봤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내 꿈이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저 내용을 풀어줘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다운 강점대로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도 인정받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정하게 제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가 서로 쌓여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네 가지, 이 다섯 가지를 풀어줘야지만 활력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저 위에 상단은 국가 단위의 정책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치 시스템을 좀 더 활력 있게 바꾸고 경제 생태계도 바꾸고 사회 생태계도 바꿔주되 거기 안에 있는 청년들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바라봐 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안에 있는 이제 동그라미는 청년 개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과 지출을 두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책이고 맨 밑에는 기반입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 비전을 짤 때 이게 참고했던 자료인데요. 여기 물어보면 청년들 10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개인의 꿈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있고 두 번째 2위, 3, 4위, 5위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특징을 보면요. 꿈이 실현되길 바라는 사람은 저기 21에서 25세, 20대 초반 아직 직장을 갖고 있지 않는 청년일수록 내 꿈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무 상태도 일하지 않고 취준생일 때 더 그렇게 느끼는 걸 보았고요. 2위 나답게 살고 싶다에서 보면 20대 초반이 더욱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또 근로자일 경우는 그렇고요. 공정한 능력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는 아무래도 21세, 25세보다는 31, 35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국가 단위 정책과 청년 정책이 잘 정렬되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정치 생태계, 경제 생태계, 사회 생태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개혁과 정치 생태계는 선거 개혁과 정당 개혁, 정부 개혁을 하되 선거 연령은 좀 18세 이상이 좀 낮춰져서 지방선거에 젊은이들이 빨리 출마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 25세, 6세에 걸쳐 있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4선 이상 하신 분들은 다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선, 7선, 8선 이렇게 하니까 한 30년 동안 50대가 되는 내 나이까지 그 국회의원을 보게 되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역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 개혁도 정치권 안에 정치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도록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개인의 단위로 봤을 때는 수입과 지출 관점에 심리적 감정까지 고려한 정책이어야지 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데요. 돈이 쓰이는 지출은 최대한 좀 낮춰주는 대로 다가가고 수입은 최대한 늘리되 그 혁신을 통해서 제일 확장을 많이 해줘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잘 깔아주고 이 친구들이 목표도 성취 다시 하게 하고 자존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부담은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은 적은 반면에 써야 될 돈이 많다 그런 건데요. 이제 학자금 대출과 주택 이런 부분이고요. 취업 활동할 때 드는 생활비 등이 가장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거 덜어줘야 된다는 관점이고 다음은 이제 수입입니다.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청년들이 저희 종합 왼쪽 1위에 경제적 부채, 생활 안정,
그걸 가장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저것부터 덜어줘야 좀 뭔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본 틀부터 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작년 2016년도에 여의도 연구소와 청년 기본법을 다뤘습니다. 이조 위원장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법안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였을 때 사용됐다고 했고 그러나 19대 때 통과가 안 돼서 20대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이 기본 틀이 좀 다져져야 다음과 같은 위에 같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청년정책 기본법에 필요한 이유는 이 각 부처별로 기획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역할 책무를 좀 잘 조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고용부에 있는 직원들은 일자리 담당 사업 위주로 좀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초점이 가 계시고 복지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또 복지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FA로 서로 몰렸을 때 과연 이걸 누가 주도해 갈 거냐의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저건 내용부가 아니다는 덜어가면서 잘 집행되지 않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역할 규정을 빨리 기본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도 19세에서 만 39세 안으로 규정을 하되 아마 정책이 집행될 때 핵심 대상 타겟은 다 만 35세, 34세 이하로 맞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나이 조정은 법안 개정은 나중에 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회에 대한 이 관계를 법안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청년과 사회의 이 두 관점에서 처음 사회가 아기서부터 청소년을 지나올 때까지 투자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가 청년들이 충분히 영향을 쌓고 다시 사회에 공헌하는 이 관계가 역할과 책무 규정에 담겨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청년이 투자의 대상이면서 또 복지의 객체가 되기도 하면서 또 정치 참여의 권리가 주체가 되기도 하는 좀 독특한 특징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청년들이 다양하게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각 지자체별로 청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위원회 안에 한 30% 비율을 좀 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청년들이 계속 이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년 기본법이 생기고 나면 사실 기본법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률에다가 정책 대상자의 청년을 삽입해서 법률안을 개정해가는 방식이 가장 효과가 빠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혁신 분야에서 정치의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왼쪽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유럽에서 젊은 이제 신생 정당이 등장했는데요. 다 30대 중반의 대표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방식은요, 국고 보조금을 받지 않고 스타트업 정당으로 정치 정당을 건설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하겠습니다. 스페인 총선거에서 30여 년간 이어진 양대 정당 체제를 깨뜨리는 돌풍을 이끈 주역은 두 신생 정당의 30대 중반 대표들입니다. 경기 침체 속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커진 데다가 신선한 매력이 통하면서 정치권에 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파리에서 박성진 특파원입니다. 스페인 총선에서는 신생 정당이 약진하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구체제를 깼습니다. 좌파 신생정당 포데모스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대표와 중도우파 신생정당 시우다다노스의 알베르트 리베라 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올해 30대 중반인 이들 당 대표는 저마다 기성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워 기존 양대 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원에 진출했습니다. 수영선수 출신이자 법률가였던 시우다다노스의 리베라 대표는 2006년 카탈루니아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했을 때 자신의 나체 사진으로 선거 포스터를 제작하는 파격을 보였습니다. 리베라는 기성정치권의 부패 척결을 약속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온건하고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중도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Hoy España empieza una etapa de esperanza e ilusión. Hoy España empieza una nueva era política. 포데모스의 이글레시아스 대표도 매력적인 외모와 교수 출신으로서 해박한 지식과 논리 정연함을 무기로 유권자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La jornada de hoy es histórica. Se abre un nuevo periodo político en nuestra historia que pone fin al sistema del turno.
이글레시아스는 2012년 스페인의 은행 구제금융 채무 경감을 위한 국제채권단과 재협상 및 반부패, 긴축 반대를 주장해왔습니다. 경제 성장에도 20%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은 긴축 반대를 내세우는 포데모스 이글레시아스 대표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영상 30대 청년 대표들이 부패한 기성정치에 지친 유권자들의 기대에 양당의 이제 우파 좌파 정당이 등장했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들이 이제 국고보정을 받지 않고 하겠다라는 이제 거였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돼버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왼쪽 보면 크게 이제 왼쪽에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IT 기술을 활용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답답하다 못해 지친 이제 IT 벤처들이 자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도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왼쪽에는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사례인데요. 2007년도에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집에다가 각 집마다 저렇게 봉투로 투표할 수 있는 카드를 보내주면 저 카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넣고 클릭하면 투표가 바로 되는데요. 단 2분 만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을 엄청나게 아꼈다고 하는데요. 저 개발비에 들어간 돈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국가 대통령 선거에 드는 선관위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사례는 이제 민간 사례입니다. 이제 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나오게 된 뒷배경에는 이렇게 정치 스타트업들이 창업한 기술력 덕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가 왼쪽 상단에 있는 루미오라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얼마나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투표를 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오로지 이 한 기능만 있는데요. 이제 모여있지 않은 집단이 저렇게 저 토론기구를 가지고 이제 폴링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는 미국에 있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Work for You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당신을 위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사람을 이제 알려주고 내가 사는 지역에 활동하는 정치인을 연결해주고 잘하냐 못하냐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성을 빨리빨리 하게끔 하는 서비스였고요. 저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저 서비스가 재밌는 서비스인데요. 저기 이제 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 맵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중도 입장을 갖는 사람이 누군지를 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질문 하나를 던지고 투표를 받고요. 투표를 받고 나면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했고 참여율이 높아졌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비스는 대만에 있는 IT 기술자들이 창업을 했던 서비스인데 정부 정책 예산이 지금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 왼쪽 저 서비스 덕분에 벌어졌던 일들은 저기 외국 개발도상국 사례인데요. 이제 우버가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에 적합하냐 안 하냐에 대한 토론이 붙었는데 그 토론을 국회에서 하지 않고 일반 길거리, 명동 같은 길거리에서 저 시스템을 핸드폰으로 열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까지 물어봐서 현재 얼마나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저 사례를 더 살펴보면 저 왼쪽이 이제 대만 GOV에서 거부제로라는 사이트인데요. 저 사이트에서 계속 이 폴리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제 운동입니다. 일반 개발자들이 창업을 저렇게 했고요. 개발금을 이제 펀딩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6가지 동그라미 안에 정부 시스템, 그다음에 퍼블릭 서비스, 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개발을 응모받고요. 투자금을 주고 개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발했던 이 사례가 이 정부 예산이 어디를 쓰이고 있는지 보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에서 움직이는 운동은 이렇습니다. 국회 톡톡 누구 대통령, 이제 박근혜 닷컴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국회 톡톡은 이런 서비스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누군지를 찾아주고 매칭해주는 서비스고요. 최근에 법안 사례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몰카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1000명 정도 이상이 동의를 해줬고 이제 참여를 해서 국회의원과 매칭이 됐고 통과가 됐던 사례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누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도중에 나와 맞는 정치인이 누군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평가를 한 후에 종합 결과를 내면 당신은 누구 대통령 후보가 가까운지 이렇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발생했던 서비스인데요.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을 때 광화문에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광화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내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이 될까 이 의문을 가졌을 텐데 그 욕구를 파고든 서비스였습니다.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제 자기 사는 지역구 그 클릭하면 해당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그 이메일이 자동 입력되면 거기 하고 싶은 말, 그다음 메시지 보내면 바로 이제 탄핵 청원 메일이 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92만 9천 건의 이메일이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이 됐고요. 한 달 만에 20만 명이 참여 페이스북에서 했고 나머지 80%는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굉장한 파급력이 있었고 현재 이 발전 단계를 보면 아직 욕구, 분노의 분출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이 합리적인 정책이 뭔지 토론하는 분위기로 좀 더 감정에서 이성적인 분위기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스타트업들이 계속 이렇게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요. 저는 정당 안에서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활동하는 정당인 청년들이 당에서 월급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를 하다가 사업하는 선배들을 만나면서 조금 변질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소셜벤처 이제 민간분야에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소셜벤처에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사회적인 목적 공익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붙여서 다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실현할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 있는 정당 청년들은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정당 안에서 이 국고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 육성할 때 약간 소셜 벤처처럼 정치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약간 이제 좀 더 자생력 있는 정당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계속 커지면 나중에 정당도 이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한 정당인이 활동해서 정당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뭐 수익을 버는 전략으로 여전히 뭐 자유의지와 창의를 기반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걸 좀 더 보겠습니다. 질문 1000명 다 던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왜 세계적인 마크 주커버 같은 청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친구들이 동의한 게 대한민국 교육 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41.1%가 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생산물을 만들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좀 배우지 못한 상태로 20대 중반까지 달려오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게끔 변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특히 그렇게 자신의 생각하는 사고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느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업가정식 교육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비용 분야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주거 분야인데요. 청년들의 욕구는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 기반한 쉐어하우스에 살고 싶은 반면 또는 개인이 중심이 돼서 살고 싶어 오피스텔 같은 데 살고 싶기도 하는데요. 지금 국가 정책의 틀을 보면 저렇게 왼쪽에 보이듯이 공동체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정책만 나눠져 있고 좀 다양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을 현재는 한 8% 정도 공급한다고 하는데 OECD는 한 2%까지 한다고 합니다. 30%까지 했을 때 주택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논의가 좀 한번 활발하게 돼보고 안 된다면 뭐 기각이 되더라도 이런 논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용을 줄여주는 이제 부채 개선인데요. 청년들 굉장히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데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득 나누면 합자금 제도라는 이제 안이 나왔습니다. 이 대학생 미래성공투자법, 대학생 미래성취투자법이라고 하는데요. 부채를 주식처럼 바라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투자를 했을 때 기업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배당금을 주면 그때 또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업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 주식을 또 받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청년들한테 부채로 대출을 해줬지만 그 친구가 현재 소득의 3% 이내만 빚을 갚는 거지 이것을 막 매달 정해진 이자 원금을 꼬박꼬박 갚아서 자기 소득의 100%를 다 이자로 뭐 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좀 없애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가 좀 많이 나와서요.
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대학교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한테 등록금 낼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부채를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미래에 직장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하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버는 돈의 3%를 학교에 계속 갚는 구조죠. 학교에 있을 때는 장학금을 대출받은 거고 졸업한 후에는 대학교에 발전 기부금 형태로 계속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만약 이제 마크주커버 같은 친구가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3%도 적지 않은 돈이 될 거라고 보고요. 청년들도 내가 성공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안 벌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도 한국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의 그 역할은 무엇이냐? 청년들 1000명 스스로도 저 왼쪽에 보시다시피 주체적인 삶과 목표를 도전하는 자세가 우리의 역할 자세가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체적인 자세이길 원하고요. 누군가의 생각을 이렇게 주입받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을 구할 수 있었고 저 위에 결과를 보시면 국가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 주도의 역할은 9.2% 굉장히 낮습니다. 뭔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단이 된다는 느낌보다 내가 주체적인 존재로 내가 역할을 해서 나라에 기여하겠다. 이 시각이 현재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그 오른쪽에 23.3%가 나도 제대로 된 인식과 사회가 너무 진실이 뭔지를 모르니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불공정한 이런 환경이 좀 답답해하지만 그래도 난 주체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청년의 모습이고요. 또 성공의 기준도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과 두 번째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갈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돈을 좀 벌 거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단순히 돈보다는 자아 실현을 더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의 이 역할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 축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청년들은 돈보다 더 정의롭게 돈을 버는 것에 관심 많고 대표적인 사례로 NGO에도 많이 뛰어들고 사회적 기업에도 많이 뛰어들고 사회 소셜에도 뛰어듭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가 정의를 좀 세우는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내일을 위한 오늘이라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저는 네오를 보면서 네오는 한선재단에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오는 현재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내벤처의 성격과 인큐베이팅의 성격 두 가지라고 봅니다. 사내벤처는 한 기업에서 사내에 창의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조건 한 세네 가지가 붙는데 하나는 그 기업의 중역들, 임원이 2명 이상 참여를 해야 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 네오의 한선재단의 전문가분들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고 인큐베이팅이라는 성격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을 대여하거나 역량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오는 아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역량을 배워가는 어떤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팅과 사내벤처의 결합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 벤처의 한 특성으로 이런 NGO 정치 분야의 재단이 역할을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을 위한 오늘을 줄임말로 네오라 하고 영어로는 NEO라고 저희가 했는데 사이트 주소가 소사이어티를 결합한 네오사이어티라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라는 뜻인데요. 저희는 저희가 고민하는 이런 안들이 아마 공동체 자유주의 2.0과 같은 새로운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분야로 기획홍보와 정책활동, 연구와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운영위원회와 전략위원회가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독특한 형태고요. 청년과 전문가의 결합이지만 운영위원회의 대다수는 99%가 청년이고 이 모든 방향의 결정을 청년들에게 위임을 해줬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지금 참여하는 저희들도 청년 리더십이 좀 형성된다는 걸 느끼고 또 정책 리더십을 전문가로부터 또 배워가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활동한 콘텐츠 입법 청원까지 가져갈 예정인데 그 밑에 틀을 정책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담아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 정책 플랫폼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개발자들과 세상 공작소라는 프로젝트명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회에 논란이 된 이슈와 전문가들이 연구한 정책 대안을 매칭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요. 저렇게 핫 이슈가 나오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사회 이슈가 나오고요. 거기에 전문가가 정책 대안을 올릴 수 있고 그걸 일반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좀 더 멋있게 디자인이 더 바뀔 예정이고요. 3월달 중순쯤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오하고 한선대하고 결합해서 이 역할을 하면 좀 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기대하는 게 이 재단의 이런 예산도 만약에 커지고 이렇게 했을 때 NGO 분야, 특히 정치 공공 분야에서 이렇게 인큐베이팅 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다 민간 분야, 요즘 와서야 소셜벤처 분야 옮겨가는데 이제 마지막은 정치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